본격적인 설 연휴 시작 전날부터 서울 일대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자 시작된 이른 귀성길 풍경을 이수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양손에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어도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좀 집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부모님이 좀 해주신 좀 등갈비찜 많이 먹고 싶습니다. 네. 이번 명절에는 할아버지와 어떤 추억을 쌓을까 버스에 오르는 아이들은 기대에 부풀었고 오랜만에 할아버지 만나러 가서 너무 좋아요. 케이블카 타고 장어도 먹고 싶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만나러 길을 나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자식들하고 명절 보내는 게 너무 좋잖아요. 손자, 손녀들도 있고 딸 사위도 있고 떡도 사고 순대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랬어요.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설 연휴 시작 전날부터 서울 곳곳의 버스터미널은 물론 기차역도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같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먼저 내려가게 됐어요. 오랜만에 뵈서 설레고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할머니 만나고 형이랑 보드게임 한 번씩 하면서 놀기로 했어요. 형이랑 이모랑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설레요. 저마다 행복한 설날을 그리는 기대감과 함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하는 오늘과 휴일인 내일 초미세먼지와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까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한낮에는 기온이 3월의 봄 날씨 수준으로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고 충청과 남부지방도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이 서울은 11도, 대구 17도로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아 산불 위험도 커지겠습니다. 설날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 성묘길에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고 설 전날과 연휴 마지막 날에는 해상으로 파도가 높게 일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또 성묘객들을 위해서 무료 셔틀도 운영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막차 시간 연장은 설 당일과 다음 날 이틀 동안입니다. 평일과 같은 수준인 새벽 1시까지로 그 이후에는 대중교통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우선 지하철은 1에서 9호선, 우이 신설선, 신림선을 하루 64차례 더 운행해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새벽 1시까지 도착하도록 합니다. 시내버스는 동서울 등 버스터미널 3곳과 서울역 등 기차역 5곳을 거치는 121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 1시까지 연장합니다. 매일 밤 11시 1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다니는 심야 올빼미 버스 14개 노선은 연휴에도 정상 운행합니다. 평소 밤 9시까지 운영해온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주말부터 연휴 내내 새벽 1시까지 연장합니다. 이 같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용미리 묘지를 찾는 성묘객을 위한 무료 셔틀도 운영합니다. 주말부터 오는 18일까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설을 앞두고 산재 피해 유가족부터 복직 농성 노동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리의 노동자들을 위한 차례상인데 벌써 9년째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양을 잘 만들어. 얘 모양 엄청 잘했는데요? 옹기종기 모여 만두를 빚는 사람들. 서툴지만 손짓은 사뭇 진지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에게 안부도 묻습니다. 설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음식 만들기가 한창인 겁니다. 설에도 외로이 농성을 이어갈 노동자들을 위한 차례상입니다. 저도 이렇게 만두를 함께 빚고 있는데요. 거리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쉼터에서 벌써 5년째 설을 보내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농성장에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집에 많이 못 가고 길에서 싸우는 사람들 같이 명절 차례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만 24살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매년 이곳을 찾아 다른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위로받습니다. 오요한나 엄마도 오시고 동국제강 주한이 엄마도 오시고 이렇게 유족들이 여기 와서 또 같이 이렇게 명절 분위기를 내니까 그게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MBC에서 일하다 지난 2024년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곳의 도움으로 명절을 지내왔지만 올해는 직접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다. 외롭지 않다는 것만 어디고 그다음에 또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YTN 정영수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지도에서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굳히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더 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행 열차가 출발하는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곳곳을 누비며 남녀노소 세대불문 시민들과 반갑게 소통하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1인 1표제와 합당 논의 과정에서 얼굴 붉힌 비당권파까지 최고위원 완전체가 함께하며 화합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8달 남다른 소회도 밝혔습니다. 1년 전 내란 와중에서 맞았던 설과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설날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용산역엔 조국혁신당도 떴습니다. 역시 호남 민심 잡기로 새해 인사에 나서며 지방선거 전 연대 추진을 앞둔 양당 사이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을에 찼던 경부선 서울역 대신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골목골목 떡과 과일 등이 담긴 온정보따리를 전달하고 저희가 더 잘하겠다며 세배도 했습니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인근 사회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도 하면서 긴 명절 연휴에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오히려 명절이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해 개혁신당은 지도부 온라인 엽서와 영상으로 깨끗하고 젊은 정치를 하겠다고 설 인사를 전했습니다. 설 연휴 직전 나온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로 더블 스코어를 기록했고 무당층이 27%로 집계됐습니다. 굳히기를 노리는 여권과 뒤집기를 노리는 야권, 지방선거를 앞둔 밥상머리 민심 경쟁은 설 연휴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배 의원이 SNS 설전 과정에서 미성년 아동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걸 주된 이유로 언급했는데 친한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회의를 소집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비방 댓글을 쓴 사용자의 가족인 미성년 아동 사진을 올린 점을 핵심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제소건에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제소사항에는 각각 경고와 주의 촉구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배 의원은 이번 징계에 따라 서울시당 위원장과 지역구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6.3 지방선거 공천 업무 역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
대표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던 배 의원은 서울시 공천권을 강탈해 사유화하려는 속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당내 숙청뿐입니다.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합니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회견장에 함께 자리에 활약을 못했는데 이후 SNS를 통해 윤어게인 당권파가 당을 숙청정당으로 만든다며 사심제 이슈를 덮어줘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22명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마이너스 정치는 자해 행위라며 당원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도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윤리위는 독립기구라면서 보복성 징계를 의심하는 일각의 시선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는 기구입니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에 이은 친한계 세 번째 중징계에 당내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새 당명 발표를 앞두고 당사에서 로고 간판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국민의힘 당명을 지우고 대신 청년이 쓴다는 이미지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앞서 당은 지난달 당명 개정을 예고한 뒤 최근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선 공화, 국민, 자유 등의 단어가 많이 추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가까워지면서 후보들 사이엔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 선전 등 SNS 선거전이 벌써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선관위가 때마다 단속을 벌이곤 있는데 해외 플랫폼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로 협조 요청도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 2026년 발전을 이끌 인물로 씨를 선정했습니다. 표지에는 세계를 주목시킨 리더라는 제목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다가 내용 자체도 거짓입니다. 지난 대선 한 달 전 중국 유명 포털은 이미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확정 보도했다는 딥페이크 영상도 온라인 세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을 얻은 듯한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지금은 이재명 파란 선거운동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일론 머스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꾸며진 AI 사진도 버젓이 SNS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처럼 허위 사실이거나 도를 넘는 비방전 등 불법 게시물이 SNS를 도배하는데 최근 4차례 선거만 따져도 25만 건이 넘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삭제 요청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시물은 1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해외 플랫폼. 접촉이 수월한 국내와 달리 해외 플랫폼은 조치가 더디고 뭉개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미삭제 건수를 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8천여 건, 옛날 트위터인 X도 1,300여 건입니다. 국내 플랫폼이 삭제 처리하는데 평균 3.5일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해외 플랫폼은 평균 13.6일로 4배 정도 깁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게시물이 장기간 온라인상에 방치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방치한다면 현행법상의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색출과 규제를 통해 지워지는 속도보다 새로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속도가 더 빠른 구조 속에 사각지대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보안 입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국은행이 설 연휴 전 금융기관에 4조 8천억 원 규모의 화폐를 공급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2일부터 화폐 5조 298억 원가량을 발행했고 2,735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공금액은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4조 7,563억 원입니다. 순 발행액은 지난해 설 전보다 3,156억 원, 6.2% 감소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이 하루 줄어든 데다 연휴가 2월 중순에 시작돼 연말 연초 화폐 수요와 설 자금 수요가 시기적으로 분리되면서 발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병오년 우리 기업들은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미국이 관세에 이어 비관세 장벽까지 거세게 압박하면서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최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벽두 경제계는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질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관세 압박에 다시금 발목이 잡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15%로 내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날벼락같이 떨어진 합의 이행 독촉장에 통상과 외교 라인이 급파돼 미국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특위를 구성해 다음 달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정치 갈등의 첫 회의부터 파행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부는 투자 이행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법 통과에 앞서 투자 사업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움직임에 관세 재인상이라는 급한 불은 끈 분위기지만 불똥은 비관세 장벽으로 튀었습니다. 미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농산물 시장 개방,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민한 문제들로 한미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소로 환율 변동성과 함께 미국 관세 인상을 꼽고 있습니다. 무역 합의에도 끝나지 않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경제계는 불안감으로 병오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를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전 금융권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건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무한 충돌 상황을 벗어날 카드로 비상계엄을 선택했는데요. 곧장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돼 고강도 수사와 파면을 겪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 1심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그간의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골로 불렸던 검사 윤석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면서 좌천됐다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로 더 주목받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자리를 차례로 맡으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대대적으로 착수하면서 정권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공론화되며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징계까지 청구되면서 결국 검찰을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단숨에 1위 대권주자가 된 정치인 윤석열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임기 내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충돌했고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장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체포되는 불명예를 기록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까지 당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초유의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된 형사재판만 8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은 사상 처음으로 공판 중간 과정들도 중계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재판부는 물론 증인들의 증언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중계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있지만 형사재판의 공판 과정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는 모습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저녁 먹고 집에 있는데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밑에 그 사령관들 와 있는데 가서 격려 좀 해주고 오시라 그래서 가서 난 여러분들하고 술 먹은 것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서 증인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특검이 확보하지 못했던 작심 발언이 법정에서 나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 실랑이가 길어지자 재판부가 던진 말도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검사들이 징징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장면 역시 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긴 시간 이어지며 숱한 말들을 남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제 마지막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평일인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두고도 그동안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미국 대선 뒤에 혼란을 노린 거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내부에서는 다른 가설도 유력 제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은 주말보다 국회 대응이 빠를 수밖에 없어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적의 시기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다음 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둔 만큼 의원들 대다수는 인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무속과의 연관성까지 제기된 이유입니다. 날짜 선택이 정말 무식하다고 그래야 돼. 본회의 다음 날 본회의고 다 있을 때 특검법 이제 의결할 때였고 그래서 다 서울 인근에 다 남아 있어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처럼 미국 대선 직후의 혼란을 이용하려 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미국 협조와 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있었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미국 중앙정보부 CIA 국장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내부에선 공식 발표하지 못한 유력한 또 다른 가설이 힘을 얻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주요 인사 체포 임무를 맡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엘리트 작전통 군인들이 사전 유출 없이 최단기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시기를 고심해 골랐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당시 양당 대표 등 체포 명단 대다수는 국회에 본거지를 둔 만큼 국회가 분빌대를 노려 그물을 들이우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체포조를 태운 헬기가 40분 늦게 뜨면서 군인들은 성난 군중과 뒤섞여 작전에 난항을 겪었고 역설적으로 서둘러 모인 국회의원들은 계엄을 해제하며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의 사진을 처음 게시했다가 금방 다시 내렸습니다. 후계 내정 단계라는 우리 국정원의 국회 보고를 의식한 걸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외교과에 있는 북한 대사관. 외벽에 설치된 게시판 한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양옆에 여러 액자 중에서도 주혜가 함께 찍힌 사진 5장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 4대째, 더구나 딸인 주혜의 사진이 게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딸 주혜의 사진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간 뒤 북한 대사관은 게시판을 싹 바꿔놨습니다. 대부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들입니다. 후계자 시절 김정은이 수행하던 장면도 보입니다. 일단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선대의 업적을 기리는 거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김주혜가 후계자 내정 단계라는 우리 국정원의 국회 보고 이튿날 보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재반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하순 북한 최대 정치 행사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4대 세습 전망에 대한 나름의 반응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이달 하순 개막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가 공개된 이후 처음 열리는 당대회라는 점도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는 지난 2022년 11월 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장에서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부쩍자란 외모만큼이나 달라진 위상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군 장성과 장교들로부터 혼자 거수경례를 받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란 이전 호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최근엔 북한 내부에서 주혜가 핵을 만드는 데 동참했다거나 컴퓨터 천재로 선전되고 있다는 군인 출신 탈북민의 증언이 국내 보고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주혜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등 후계 수업을 넘어 후계 내정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재반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 개막하는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 9차 노동당 대회도 주혜의 등장 여부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혜가 공개된 이후 당대회가 열리는 건 처음이기 때문인데 의미 있는 장면이 연출될 경우 4대 세습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등장한다면 그 형식도 관심입니다. 엄숙한 당 대회장 주석단 대신 건설이나 국방 성과 등을 극대화하는 별도의 경축 행사 등을 마련해 주혜를 중심에 세우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구체 당대에서 더 높은 수준의 경제 또 국방 건설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걸 위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김주혜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3살로 추정되는 어린 나이에도 주혜가 공식 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18세 이상만 노동당 입당이 가능한 만큼 아직 섣부른 예측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에 금이 간 상황에서 세계 최대 안보 포럼인 미넨 안보회의가 개막했습니다. 개막 연설에 나선 독일 총리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신뢰 회복을 주문했는데요. 내일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법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고 유럽은 관세와 보호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을 믿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회의에 참석했던 벤스 미국 부통령을 향해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른바 마가의 문화전쟁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시대에 미국도 혼자서는 역부족일 거라며 유럽과 미국의 신뢰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Let's repair and revive transatlantic trust together. We, the Europeans, we are doing our part. 메르츠 총리는 또 프랑스와 유럽 해구산 논의를 시작했다고 공식화하며 안보 자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였던 지난해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나선 유럽 지도자들은 하루 뒤에 있을 루비오 국무장관의 연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린란드와 덴마크, 미국의 협상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자칫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We live in a new era in geopolitics, and it's going to require all of us to sort of re-examine what that looks like and what our role is going to be. 이런 가운데 영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차세대 스텔스 미사일과 장거리 타격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보회의를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위협이 점증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최첨단 무기를 통해 힘을 키우며 유럽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독일 미넨에서 회담했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현지 시간 13일 미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1시간 동안 회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왕래 계획을 비롯한 올해 미중 간 고위급 외교 일정을 논의하고 무역과 타이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걸로 보입니다. 최근 종료된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제한 협정을 대체할 핵 군축 협상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이채훈이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이채훈은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87.5점을 받아 12명 중 6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1, 2차 시기를 모두 완주에 실패한 이채훈은 3차 시기에서 4바퀴 반을 도는 트리플 콕을 성공했고 4바퀴 더블콕도 2차례 성공하며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18위로 결선에 오르지 못했던 이채훈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결선에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금메달은 95점을 받은 도스카 유토가 차지했습니다.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열선을 깔고 속도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에도 일부 지역에 눈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경북 상주의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 5명이 숨졌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입니다. 살얼음이 매연 먼지와 섞여 아스팔트 위에 코팅된 듯 붙어 있어서 운전자가 인식을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4,100여 건에 이르고 숨진 사람만 83명.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상주 사고 한 달 만에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기온과 날씨를 봤을 때 블랙아이스가 예측됐음에도 제설제를 뿌리지 않아 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그늘진 커브 구간이나 터널 진출입 구간 등 결빙 지점 121곳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구간에는 즉각 기상과 도로 상태에 따라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낮추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올해 안에 열선과 염수 분사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변형 속도 표지판을 설치를 할 거고요. 이것과 연동된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력을 낮춰서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일부 지역에 눈, 비가 예보돼 관계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앞차와의 간격을 평상시보다 두세 배 멀리 유지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과도하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차가 미끄러진다면 핸들을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유지하며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서 밟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산불로 번졌습니다. 도로 정체가 길어지면서 트럭끼리 추돌하는 2차 사고로 이어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옆 산등성이에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바로 아래 25톤 트레일러는 화염에 휩싸여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은 도로 옆 산으로 번졌습니다. 화재 진압과 잔해 정리 작업으로 고속도로는 한때 양방향 모두 통제됐는데 1시간 정도 뒤 1km 떨어진 곳에서 트럭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난 불은 5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에서는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 불이 났고 앞서 밤 9시쯤에는 경기 시흥시 오이도 인근에 있는 횟집 화재로 손님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킨 디저트 두쫀쿠. 최초 개발자가 특허나 상표권 출원을 하지 않아서 많은 이들에게 레시피가 금세 퍼졌는데요. 최근 디저트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제과 제빵 분야 레시피 특허 출원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쫀득하면서 바삭한 식감에 동그란 생김새. 이른바 오픈런을 해도 못 살 정도로 열풍이 불었던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 중동 지역의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주된 재료로 마시멜로우와 초콜릿을 더해 만든 디저트입니다. 폭발적인 인기 속에 상표권 등록도 고려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 지명과 형용사와 상품명의 조합이다 보니까 상표권 등록 자체가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딱히 등록을 안 했었고, 디저트 업계의 성장을 위해 제조 방법을 처음부터 공개한 터라 레시피 특허 출원은 아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없다지만 출원한다 해도 등록은 힘듭니다. 공개된 상태이고 또 다양한 상품들이 이미 출시돼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기술적 의미를 가진 발명을 출원해서 등록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음식 제조 기술로 특허를 받은 사례는 대표적으로 성심당입니다. 특히 튀김 소보로는 식어도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면서 기름지지 않도록 하는 제조법을 인정받았습니다. SNS를 통해 다양한 레시피가 쉽게 공유되며 음식 문화가 더욱 풍부해지는 요즘, 디저트류를 포함한 제과 제빵 분야 특허 출원 역시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5년 동안 특허 출원 건수를 분석해보니 36%가량 증가했습니다. 기존 레시피를 개량해 다양한 맛과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특허 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건, 저당, 고단백 등 기능성을 강조한 출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두 쫀쿠 사련처럼 새 레시피 개발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 관련 특허 출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전국 최대의 양돈 단지인 충남 홍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돼지 2,900마리를 사육하는 홍성 은하면의 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하던 돼지는 모두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 농장 10km 이내 농장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고령과 당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산불 예방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2월 10일 기준 산불 89건이 발생해 247.14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배, 피해 면적으로는 16배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지난달에는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까지 격상됐는데 이는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Und ich habe jetzt 5 Jahre gebraucht. Ich war immer deutscher Vizemeister und jetzt hat es geklappt. Deutscher Meister. Freut mich sehr, dass ich diesmal gewonnen habe und einfach nur stolz. Sabe, nesse momento de tristeza, porque estar presa é triste, estar privado da nossa liberdade. E cantar, o nosso corpo está preso, mas a nossa voz pode ir aonde ela quiser, a nossa mente pode ir ultrapassar fronteiras.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마음은 무척 설레지만 날씨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날이 온화한 틈을 타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먼지의 안개까지 뒤엉켜서 시야도 무척 답답합니다.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은 호흡기 관리와 함께 교통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 중북부 지역은 낮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날이 여전히 건조한데요. 오늘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성묘객들은 산불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7도, 대전 1도, 전주는 2.3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2도, 광주 15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월요일부터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또한 월요일 동해안 지역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설을 맞아 가족 친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러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휴답게 이번 주말은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하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귀성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될 텐데 특히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를 최대 혼잡 시간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피해서 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부지런한 귀성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 5km가량 속도 뚝 떨어지고요. 여주 분기점에서 45번 중부내륙선으로 갈아타 창원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여주 분기점을 시작으로 감곡까지 10km가량 밀립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호법과 남이천 그리고 진천터널 부근에서 2km가량씩 꽉 막히는 모습 확인되고요. 중장권 안쪽에선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방향의 정체가 깁니다. 천안분기점 부근부터 꽉 막히기 시작해 차량터널까지 10여 킬로미터 정체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도 현재 천안 일대 정체가 시작된 모습이고요. 다행히 경기권에서 수원신갈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에서 짧게 막혔다가 다시 한번 8탄에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전좌석 안전띠도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인우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